오늘은 이제 현업에서 인사선발 도구에 활용되는 변수들, 구체적인 심리검사 도구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측정을 하는데 심리적 구성 개념을 측정하느냐 아니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측정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계 정비 직무를 선발하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심리적 개념을 측정한다 그러면 기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기계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네. 지필 검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는지는 알 수 없겠죠. 심리적인 개념을 측정하면. 지식과 행위의 간극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직무 수행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파손된 기계를 제시한 다음에 고쳐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를 능숙하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기계에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계를 전반적으로 잘 다루는지 기계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는 어렵게 되고 현재 기술만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이 사람이 훈련을 받고 나면 다른 기계들도 다 잘 다루게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소를 측정하느냐, 직무 수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측정하느냐. 두 번째 차원은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지 아니면 과거 경험을 측정하는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언어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혹은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력서나 추천서를 본다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발휘했었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현재랑 과거를 동시에 측정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면접하면서 과거 직무 경험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동시에 측정을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탕되는 논리는 이런 거죠. 현재를 측정한다 그러면 지금 잘하면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고, 과거를 측정한다 그러면 예전에 잘했으면 앞으로도 잘하게 될 거다라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자꾸 막 연애 같은 게 생각나네. 연애? 결혼하기 전에 지금 잘하면 결혼하고 나서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요. 쓸모가 없다니까. 경험담인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위험한 주제로 가고 있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난 아무 말도 안 했다. 계속 해주세요. 직무수행 예측에 사용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일단은 심리검사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심리검사는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있는 검사가 있고 정답이 없는 검사가 있는데, 정답이 있는 검사는 예를 들면 지식, 기술,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거고,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심리검사에 들어가요? 심리검사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속성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심리 이렇게 하니까 왠지 마음을 평가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적인 속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인적성 검사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적성 검사가 정답이 있는 검사랑 없는 검사 섞였죠. 왜냐하면 인성 검사는 정답이 없는 검사니까요. 그렇죠. 네. 경향을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답이 없는 검사는 두 번째로 심리 척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심리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정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점수가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성격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에 따라서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있고 낮게 주는 게 있어요. 가중치를 달리 주는 거죠.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걸 모두 다 포함해서 심리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검사 도구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지능검사예요. 여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도구고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고 발달해온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선발 도구에서, 그러니까 인적성 검사라고 하면은 적성 검사는 지능 검사 문항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성 검사는 성격 검사 베이스로 만들게 되는 거고, 지능 검사는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지능 검사 도구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지능검사는 웩슬러 지능검사예요. 웨이즈라고 하는데, 웩슬러요? 네, 웩슬러라는 학자가 만든 검사 도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IQ라고 하면 이 웩슬러 검사 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지는 1940년대 이때쯤 개발이 되었고, 한글화된 거는 1963년이에요. K-웨이즈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대규모로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점수를 구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지능 검사 값을 얻으면 이 사람이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를 규준이라고 합니다. 그 규준이 만들어진 도구이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거는 이제 K-웨이즈 4를 시중에 출시해서 쓰고 있는데 이 검사 다 하는데 한 80분에서 10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즘도 하나요? 요즘도 많이 하죠. 네, 제일 많이 여러 영역에서 쓰이고 있고 한 260문항 정도가 되고 11개 소검사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연령대별로 버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 또 아동용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연령대에 맞는 문항들로 구성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표준 집단에 대한 측정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애기들 이제 소아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 발달 검사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키가 다른 애들 대비 몇 %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체중이 몇 %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평가하게 돼요. 근데 최근에 워낙 애기들을 살찌우지 않게 키우는 경향이 생겨서 네. 그래요? 네. 저희 애가 원래 10% 언더 10% 정도여야 되는 게 최근 검사지 때문에 30% 정도로 조정이 돼서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상대적인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IQ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죠. IQ야말로 그런 거의 대표죠. 네. IQ가 원점수 평균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다들 교육을 많이 받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표준화된 점수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 점수 같은 걸 얻는 거지. 수능 점수. 사람의 일생 동안도 변하나요, 많이? 변하죠. 네, 변하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올라가는 지능 요소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게 있고 또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요소에 따라 달라요. 지능이라고 했을 때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뒤에 가면 얘기해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검사가 크게는 언어성 검사가 있고 동작성 검사가 있어요. 어떤 하위 영역들이 있냐면 이거 이제 K-웨이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일단 언어성 검사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기본 지식, 그다음에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항은 뭐 적은 거는 4문항짜리부터 많게는 뭐 30문항 이런 것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요소에 따라서. 그다음에 동작성 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런 것들, 이런 게 동작성 검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11개의 소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푸느냐 하는 거죠. 많이 풀수록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겁니다. 지능 점수의 특징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표준화 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나타내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로 변환돼서 나오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점수를 표준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니까 사람들의 지능 평균은 100점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100점이고 1표준 편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85에서 115가 되겠죠. 이게 전체 인구의 68.3%가 됩니다. 85에서 115가. 그다음에 2표준 편차면 이제 플러스 마이 그렇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표준화한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를 우리가 마주할 일이 잘 없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개념도 처음 들었어요. 네, 지능 검사가 난 들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대값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2표준 편차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니까 IQ가 70에서 130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95.5%가 되는 거고 3표준 편차면 플러스 마이너스 45 그래서 IQ가 55에서 145가 되는 건데 이게 전체 인구의 99.7%가 돼요. 그러니까 IQ가 145 이상이라 그러면 상위 0.15%. 와. 그러니까 우리가 IQ 100이면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0%가 IQ 100 미만이에요. 용기가 생기네 갑자기. 지금 방금 말한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가 시그마예요. 네, 시그마예요. 표준 편차. 그 외에 공정에서 나오는 6시그마가 방금 말했던 그 3, 4, 5, 6 시그마의 요만큼의 인 거죠. 100만 분의 뭐 3 뭐 정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IQ 100 미만은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 중에 반은 100 미만인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뭐 IQ 200이 넘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지표예요. 왜냐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IQ 200이면은 플러스 6.67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6 시그마보다 더 밖에 있는 값이에요. 우리 인구 중에 한 명은 있을 수도 있지. 한 명도 안 나와요. 한 제가 계산을 아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0.000000 해서 0이 11개가 있고 13 이렇게 나와요. 그럼 60억 곱하면 그래도 확률이 77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700.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이래요. 그럼 지구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200 넘는 거예요. 외계에서 왔을 수도 있지 뭐. 네, 외계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지구가 100개쯤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평행 우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웜홀 타고 네. 그쵸, 웜홀로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얘기했네. 네. 네. 아니 근데 우주가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수치적인 확률일 뿐인 거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주 말도 안 되게 작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200 넘는 사람이 공부 잘하면 다 200 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기억나세요? 지능검사 몇 IQ 뭐 나왔는지? 저는 13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럼 굉장히 높은 건데? 1표준 편차 바뀌는 거잖아. 언제 2표준 마지막으로 편차 바뀐데? 130이면? 못 믿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높다고. 아니 전 지금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점수가 표준 점수가 아닌 점수일 수도 있지. 원점수를 원점수라든가. 받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점수라든가.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K-웨이즈의 경우에 이 점수를 다른 거 평균 100, 표준 편차 15로 맞춰놓은 거고, 다른 지능 검사하면 표준 편차를 다르게 잡아놨을 수도 있고 평균을 다르게 잡아놨을 수도 있거든요. 이 청취자분들이 무료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많아요. 어디서 하지? 많은데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왜냐면 그래요? 이건 되게 비싼 도구거든요. 검사 한 번 하는데 2시간 걸리는데 이거를 공짜로 풀어놓을 수는 없죠. 근데 비슷한 문항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있어요. 어떤 문항들이 있는지. 이게 왜 근데 인사선발 도구에 쓰이느냐. 그러니까 이제 적성검사가 이 지능검사 문항 베이스의 지필형 검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냥 보기 주고 응답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직접 도형을 주고 이걸 가지고 짜맞추게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 검사 도구를 활용하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쭉쭉쭉 계산해서 나올 수는 없는 도구요. 원래 버전은. 근데 이제 인사선발 도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로 우리가 주관식 평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다 객관식이 있는 정답이 있는 문항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게 왜 쓰이냐면 일단은 신뢰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검사를 여러 번 해도 비슷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준거 타당도가 높은 편이에요. 또 0.4에서 한 0.6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무수행이랑 상관을 내보면 0.4에서 0.6 정도가 나오는 건데 이 정도면 심리검사 도구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측 변인을 딱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선발 과정에 지능검사를 써야 돼요. 저도 100% 동의해요. 여기는. 그래요? 네. 왜요?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인데 성격검사나 상황판단검사 뒤에 해주실 거지만 저는 요즘에는 기업이 특정 성격을 원하는 그 성향 때문에 일관된 사람들을 뽑는 게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다양한 성격과 유형이 있어야 뭔가 다른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능은 다 높아야 된다? 지능은 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우주비행사를 100명을 뽑아가지고 우주에 보냈는데 여기서 지능이 낮은 사람이 직무수행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우주비행사만큼 아주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조직이 100% 다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조직에서 요구하는 지능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 맞춰야 일단은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만 쓴다면 지능검사 요즘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준거 타당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수행을 예측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측력이 잘 높다는 거고 이게 직무수행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공 대부분 상관이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업 수행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삶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소득도 그래요? 이런 것들도 지능이랑 관련성이 있게 나와요. 근데 왜 지능이 그럼 직무수행을 예측해줄까? 왜 얘가 예측해줄까요? 왜도 있어요? 지능검사 점수가 높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런 거죠. 이 검사 점수가 높으려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정보를 조합하고 추론하고 정답을 찾고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성과랑 관련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핵심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정보 중에 정답을 얻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시간 안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작업 속도와 관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이해력이랑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정보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쵸. 기억력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할 때 다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지능검사 점수가 높으면 이런 성향이
높은 사람인 거고 그러면 직무수행도 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지능검사가 전반적으로 측정하는가 보네요.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거를 좀 뭉뚱거려서 표현한 게 대학 아니에요? 대학?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가 간판 그래요. 말하는 그게 거구나. 사실은 지능검사를 비슷하게 출원하는. 아니 수능지능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렇죠. 수능이라는 지능검사를 통과한 결과물이 뭐 상위 30개 대학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대충 지능이 상위 몇 프로 안에 들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능검사 굳이 안 해도 그냥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 봤더니 상위 대학교가 더 많이 뽑혀가지고 다시 학교별 차등의 비율을 둔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네. 지능은 학업 성취를 예측해 주잖아요. 그럼 지능이 높을수록 수능 점수가 높을 거거든요. 그럼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지능이 높을 거고 네네. 그러면 선발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업무를 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창의력이랑은 좀 다른 문제. 창의력이랑은 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지능만 보면. 네. 창의성이랑은 상관이 유의하긴 한데 매우 높진 않아요. 네, 저도 그건 되게 동의해요. 네. 최근에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업에 관련된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측정하는 다른 아니면 그게 유의미하다고 나온 이런 얘기들은 없나요? 그건 뒤에 가면 이제 성격 검사에서 성격 검사 알겠습니다. 지금은 지능 검사.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연습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연습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실제 지능은 낮은데 연습해서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가외 변수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능 검사도 선발 검사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능 검사도 연습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검사를 받고 나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간격은 두고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를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익숙해지면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영향이 아주 크진 않아요. 연습 효과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는 못해요. 연습을 아무리 한다고 동의해요.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거면 유의미하다고 저는 봐줘야 된다고. 이게 왜 연습 효과가 크지 않냐면 일단은 지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에요. 물론 학습의 효과도 있지만 유전적인 소인도 크고요. 그러니까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더라도 유전적으로 가까우면 지능이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낙담하게 하는 결과. 아니 물론 100% 유전으로 결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인 소인도 있다는 거죠. 그게 좀 크죠, 사실 지능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까지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연습으로 점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춘 문항 개수로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다 못 풀어요. 대부분. 네,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점수 분포는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분포는 형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검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검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 맞추는 문항은 다 탈락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변별을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잖아요. 변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별을 목적으로 문항 난이도가 높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연습을 아무리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얻기가 어렵고 해보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해요. 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석사과정에 있을 때 이 심리검사 도구 만드는 게 저희 연구실의 프로젝트였어요. 주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검사 도구를 만들어서 검사 회사들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럼 예비검사를 하는데 신기하게 천재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보인 사람들이 항상 상위 몇 %는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드는데도 다 푸는 애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연습했다고 볼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지능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레이먼드 카텔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지능 이론인데 지능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동 지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결정 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유동 지능은 이런 거예요. 지능을 빨리 획득하고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능력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 뭐 추론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머릿속에 오래 유지하고 관계를 추론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유동 지능이라고 하는데 얘네는 생물학적인 요인이 큽니다. 유전의 영향이 크고 연습 효과로는 이것들은 어느 이상은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를 한 10개를 불러주고 머릿속에 얼마 동안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거죠. 이런 건 훈련으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억력 대회 같은 애는 훈련으로 되는 케이스들이 리포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치. 뭐 햄버거 먹기 대회 하면 막 100개씩 먹는데 우리가 연습한다고 100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경험, 학교 교육,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그러니까 축적된 지식의 영향을 받는 건데 예를 들면 어휘력, 일반 어휘력이 상식, 그래요? 예, 유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추는 이런 거예요. 손과 손바닥의 관계는 발과 뭐의 관계일까요? 발바닥. 그렇죠. 이런 거 유추 문제거든요. 이열. 그걸 어떻게 알았지? 퇴근하겠습니다. 난 발등인 줄 알았는데. 시그마. 많이 배운 사람이야. 이런 거는 학습에 영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친숙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랑 관련된 능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나 사전 지식이랑 관련이 많은데 이런 거는 유전하고 환경 모두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습 효과가 더 큰 편이죠. 그러니까 지능에 여러 요소가 있고 어떤 것들은 학습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학습하면 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 거죠. 지능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하위 요소들이. 근데 이제 만약에 선발 검사가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미니멈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연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리고 그게 6개월 뒤에 검사했는데도 그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학습해서 역량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조직 안에 들어와서도 그 정도는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상관없지 않을까요? 네. 근데 올렸던 게 떨어지거나 못 올리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건 이런 거죠. 실제 지능은 낮은 사람인데 네. 연습만 많이 해갖고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한계가 있다는 하는 거죠.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지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네.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응시자들 모두가 연습을 하잖아요. 전체 다 그러니까 연습 하니까. 효과는 모두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나는 페널티가 있었던 거구나. 연습 안 했어요? 연습을 왜 해요 그걸?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랑으로 아니, 들리는데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연습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연습한다고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초에 안 했다. 네. 그래도 왜 몇 점이라도 등락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하죠. 뭐 어디 볼 때 그랬어요? 이번 회사? 이번 회사는 그런 걸 안 봤으니까 저는 처음 처음. 때 입사 뭐 이런 거 했었으니까 네네네. 그때는 뭐 두산, 삼성, LG 뭐 이런 거 했었죠. 공채.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네. 게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직무 수행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아까 네네. 조 과장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선발 검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하고 학습 능력을 함께 측정해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높으면 뭐 조직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습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걸 보완하는 여러 가지 가설과 증명들이 있는 거네요. 네. 지능 검사를 보완해 주는 것들이. 여기까지가 지능검사에 대한 소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검사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지능검사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